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2월 23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애매하다는 느낌 같죠? 지금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지 동결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해보고 분위기를 파악해보자는 의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와 함께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꺾이기는커녕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물가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 봅니다. 하지만 다른 요소를 보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개인 입장에서는 소비를 하지 않고 그 돈을 예금으로 씁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굳이 돈을 어디에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돈이 시중에 돌지 않게 되면서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내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한국의 전월 대비 소매 판매를 보면 2022년 내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아진 물가와 높아진 금리 속에 지갑을 꽁꽁 닫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간히 가던 펜션 한 곳도 원래는 2달 정도 예약이 밀려 있었는데요. 최근에 찾아봤는데 당일 예약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인들의 내수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것을 일부분이지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수뿐만 아니죠.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한국의 수출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2월달 수출은 1월달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501억 달러에 그치면서 여전히 하향 추세를 이어가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무역 수지 역시 2월달에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1년간 무역 수지 상황인데요. 와, 그냥 내내 적자입니다. K무역 대단하죠. 수출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런 적이 있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상황을 딱 보면 내수든 수출이든 모두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수출이 완전히 꺾여버린 상황이죠. 2월 수출 현황을 보면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몇몇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물품들의 수출이 꺾여버렸고 특히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42.5%나 감소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완전 전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바닥이 쳤다고 판단하기에도 매우 애매한 형국이죠. 이게 여기에서 반등할지 아니면 더 밑에 지하실이 있을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릴 염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리 인상 혹은 동결, 여러분이 한국은행 총재라면 어떠한 길을 가실 건가요? 영상 초반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멘트에서 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창용 총재께서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안개가 더욱더 자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닌데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 봅니다. 이거 하나 봐볼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테니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일까요? 이 나라의 물가를 보면 피크를 찍고 떨어지기는커녕 그냥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렸을 텐데요. 그런데 아니 왜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것은 유럽 최고의 강대국인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독일조차도 이렇게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오릅니다. 2월 초부터 글로벌 물가 상승이 다시 이슈화되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제히 오르는 중입니다. 국채금리가 작년 11월 달에 피크를 한번 찍고 진정이 되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올라오고 있죠. 보통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주담대 금리, 즉 모기지 금리가 오릅니다. 이것은 3월 초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작년 10월 말에 7%까지 뛰었던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2023년 1월 달에 6.2%까지 떨어졌다가 2월 들어 6.71%까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대출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한국과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혹은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러한 기대감이 돌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한꺼번에 오르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국은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만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려야겠죠. 현재 시장에서는 한국 너네도 금리를 어서 따라 올려, 이러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너네가 무슨 배짱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거야? 어서 미국 따라서 기준금리 올려. 이창용 총재가 안개가 자욱하니 차를 멈춰 세웠는데 안개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한국의 모기지 금리 역시 다 함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모기지 금리를 보통 주택담보대출금리, 주담대 금리라고 하죠. 한국을 대표하는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면 작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쭉 조정받았다가 2023년 2월부터 다시 스물스물 기어오르면서 어느덧 3.8%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주담대 금리, 신용대출 금리 역시 다 같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역시 따라서 오릅니다. 국채금리가 2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었죠. 은행채 금리 역시 2월 초부터 스물스물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하나만 오르면 상관없는데 저 멀리 있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런 제스처만 취하니 머나먼 한국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 역시 실제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를 나타낸 것인데요. 11월 말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하나은행 역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역시 다시 오를 듯 말 듯 폼을 잡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국채금리, 은행채 금리가 오르는데 은행의 금리가 내려간다고 3월 2일 가장 최근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금리 분위기 속에 부동산이 폭락해버리면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 50% 이상이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부동산이 여기에서 더 떨어지게 되면 내수가 더욱더 위축되면서 경제가 더 어렵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출 금리를 낮추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하는 게 은행을 최대한 때리고 있습니다. 야, 너네 대출금리 과한 거 아니야? 성과금이 왜 이렇게 많아? 대출금리를 더 낮춰. 가상금리가 너네 세네. 우대금리 좀 팍팍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은행권에 칼질이 들어오니 은행은 자신들이 이득 볼 수 있는 가상금리를 포기하고 대출금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만약에 은행채, 국고채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정부의 힘만으로 대출금리의 상승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국채금리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증권 모두 부동산 대출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체율입니다. 아무리 대출이 많더라도 꼬박꼬박 이자를 잘 내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증권회사를 보면 연체율이 8%가 넘어가요. 증권회사들은 소규모 회사들이 매우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PF대출 이야기를 해볼게요. PF대출은 부동산을 짓기 전에 자금을 땡겨올 용도로 받는 대출로서 만기가 짧기 때문에 차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F대출 규모가 점점 늘어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PF대출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이후에 PF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건설사가 보증하는 PF 대출은 점점 늘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증권사가 보증하는 PF 대출은 여전히 감소하는 추세라는 게 보입니다. 그만큼 중소형 증권사들이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출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PF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증권사가 보증하는 PF 대출 만기 구조이고 오른쪽은 건설사가 보증하는 PF 대출의 만기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X축은 만기 기간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부실한 중소형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PF 대출은 주로 단기 대출이 많고 상대적으로 우량한 건설사에서 보증하는 PF 대출은 단기든 장기든 만기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소형 증권사들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부동산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국채금리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또다시 PF 대출 문제, 중소형 증권사의 부도 문제,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와 함께 작년 말처럼 부동산 급매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들도 지난 수년간의 급등장을 봐왔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덤빌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급매가 소진되었다는 이야기도 솔솔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심리적인 요인, 정책적인 요인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의 국채금리 상승은 매우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국채금리를 더욱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